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 중에 우리의 미래생활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들 요약해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통계청의 2024년 출생 사망 통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잠정치이기는 하지만 거의 똑같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대로 된 통계는 8월 달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 출생아들의 숫자가 쭉쭉 떨어지는 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왜냐면 8년 연속으로 떨어져서 0.72까지 찍었었으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2024년의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아이들의 숫자가 나왔는데 드디어 9년 만에 요만큼 올라갔습니다. 0.03명이 올라가서 0.75까지 살짝 늘어났고, 자, 탄생한 아이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8,3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랑 뭐 거의 비슷한 수치이긴 합니다만 드디어 조금이라도 올랐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제는 바닥 찍었나 보다. 이제는 앞으로 출산율이라든지 그런 것들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어느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늘어났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15세에서 19세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유의미한 숫자는 30대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지연됐던 혼인도 연속해서 증가했다는 점, 이것을 크게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결혼 자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윗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맞나라고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먼저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분명히 늘어나서 합계 출산율 그리고 출생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각 연도별로 출생아들의 숫자인데요. 쭉쭉 떨어지다가 이때 1991년부터 95년 때 70만 명 이상 태어난 세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 세대의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이때 많이 태어나기도 한 건데요. 자, 이거를 여성 인구수만 볼게요. 30대 초반 30에서 34살 분들 2022년부터 증가해서 2027년까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리고 30대 전체로 보더라도 당분간은 늘어나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2030년이 되면서 쭉쭉쭉쭉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자, 그러니까 30대 여성 인구가 늘어나서 출생아가 늘어나는 건 당분간은 유지됐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기대하기가 힘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출생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2024년에 애를 낳으려면 아무래도 2023년쯤에 결혼을 했겠죠. 2022년 대비 증가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때 많이 줄어들었다가 살짝 반등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던 건 아무래도 30대 여성의 인구수가 늘어난 게 조금 더 영향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올해 출생할 아이들의 숫자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4년에는 작년에는 2023년 대비 거의 15%가량 결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30대 여성들의 머릿수 늘어나고 결혼도 작년에 많이 했다 보니까 올해에는 출산율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결혼할 사람들의 머릿수 자체가 앞으로 쭉쭉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퀴즈입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 자연 감소는 몇 명이었을까? 그러니까 태어나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걸 인구 자연 감소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리 합계 출산율, 출생아들의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찔끔이었고 사망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망자가 2024년에는 35만 8천 명, 그리고 출생자는 33만 8천 명이라서 도합 마이너스 12만 명. 12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줄어든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인 유입이라든지 이민 이런 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자, 12만 명 줄어드는 건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닌데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거든요. 그들이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사망을 하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해에만 53만 명, 74만 명까지.
그럼 한 해만 줄어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56만 명까지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건데, 자, 우리가 저출생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너무나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아보자라는 취지도 있잖아요. 근데 2060년에 사망자만큼 아이들이 태어나야지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건데, 그러면 2060년에 출생아들의 숫자가 70만 명 중반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이게 가능할까요? 퀴즈입니다. 2060년에 자연 감소를 막으려면은 합계 출산율이 몇 명까지 높아져야 될까요? 지금 0.75인데, 자, 제가 계산이 약해서 각종 인공지능들,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글록에게 물어봤더니 동일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3.45명까지 높아져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들 여성이 낳는 아이들의 숫자 합계 출산율 19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야지만 이게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여기서 질문. 결혼 정년기 인구수, 코로나19 요인을 제외하고도 앞으로 혼인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점은 이겁니다. 혼인과 출산이 미래 방향, 미래 트렌드와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미래 트렌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인간과 함께 살아야 할 필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이나 서비스, 복지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 너무 높고요. 피임 발달과 인식 확산, 이것도 줄어들 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 집중화, 물가 상승, 교육비 증가, 이것도 해결이 당분간 안 될 가능성 굉장히 높죠. 반려동물, AI, 인플루언서 등 인간-가족 관계를 대체할 존재들 역시도 너무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할 필요가 줄어들고 있다. 인권 상승, 개인주의로 희생보다는 권리를 더욱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아이를 안 낳는 분위기 이어질 것 같고요. 고령화, 기후위기 사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런 위험한 사회에 애를 어떻게 낳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종교가 약화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봐요. 여기에 대한 연구 자료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물질적 성장을 위해서 불필요한 인력 충원, 지출을 줄이려는 효율성 중독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출산에까지 저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런 요소들이 출산과 방향이 맞지는 않기 때문에 출산할 사람들의 인구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 출생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이 효과는 잠깐만 유지되고 앞으로는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많이 하는 것처럼 출산과 양육 지원 복지가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아이들 많이 낳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 자료 제가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OECD 가입국들의 출산율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위에 점점점이 2012년의 출산율, 10년 뒤 2022년 출산율이 바 그래프입니다. 자, 이 나라들 보시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어떤 나라들이죠? 우리가 꿈꾸는, 정말 따라갈 수 있을지조차 모르는 복지 천국 국가들인데, 그런 나라들에서도 출산율이 확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32명까지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노력해서 올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이 나라들 역시도 미래 트렌드와 출산이 안 맞기 때문에 출산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뉴스 언론을 보니까 지금 출산율이 살짝 반등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부에서는 이제 경력 단절이라든지 육아 지원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라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복지 재원을 집중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저출산이 정상이 된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재원을 분배하여서 사용해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 이 방향도 준비를 하는 게 사회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복지 재원을 집중해 준다고 하더라도 높아질 가능성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미비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여드린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요. 자, 그래서 저출산이 정상이 된 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는 제가 강의에서도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위쪽에 공감을 하시나요? 저처럼 아래쪽에 공감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그리고 저출생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댓글 읽어보러 가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